1980년대 평범한 직장인이 집 한 채 사는데 걸린 시간 알고 계시나요? 5년이면 충분했습니다. 2025년 지금은 어떤가요? 30년 대출받아도 빠듯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냅니다. 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했죠. 그런데 왜 우리 세대만 유독 가난할까요? 부모님 세대가 20대에 당연하게 했던 것들을 왜 우리는 40살이 되어도 못하는 걸까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의 문제도 아니에요. 역사상 처음으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년간 유지되던 경제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설계했고 누군가는 여기서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세대의 미래가 통째로 저당 잡혔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엄청 많은 세대에 태어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동년배가 적은 세대에 태어나는 게 유리할까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당연히 작은 세대가 좋다고 말합니다. 일자리 경쟁도 덜하고 집값 경쟁도 덜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기도 쉽고 심지어 천연자원 쟁탈전에서도 유리하니까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들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한번 볼까요? 이들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구 폭발의 한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이 세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영국의 정치인이자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윌레츠 경은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큰 세대에 속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투표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베이비붐 세대가 젊었을 때 이들은 무엇에 표를 던졌을까요?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 무상 교육 확대, 가족 지원 시스템 강화, 튼튼한 사회복지 제도 등이었습니다. 자기들한테 딱 필요한 정책들이었죠. 그러다가 이들이 경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투표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소득세 감면, 기업 규제 완화, 자국 산업 보호, 그리고 집값을 지키기 위한 각종 용도 지역 규제 같은 것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택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외 지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규제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좋은 위치에는 제한된 수의 주택만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1950년대에 집이란 건 사실상 일반 상품이었습니다. 건축 비용이 대부분이었고 집보다 자동차가 더 비싼 경우도 흔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니까요.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투자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는 또 다시 투표 성향이 바뀝니다. 연금 혜택 확대, 퇴직 제도 개선, 의료 인프라 강화, 그리고 상속세 폐지 같은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젊었을 때 누렸던 복지 제도들은 이제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윌레츠의 연구는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거긴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 50년간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는 호주를 예로 들어볼게요. 2009년 총선이 사실상 한 가지 정책으로 결정됐습니다. 바로 퇴직연금 계좌의 세금 혜택을 유지할 것이냐 마느냐였어요. 기존 혜택을 지키겠다고 한 정당이 승리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나이든 유권자들이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당이 연금 관련 세금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2017년 영국 선거 연구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 점이 드러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 정당 지지층이 부자 대 노동자 구도에서 젊은 층 대 노령층 구도로 완전히 재편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대부분은 윌레츠의 저서 더 핀치와 그가 왕립연구소에서 한 강연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인구학적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평생에 걸친 유리한 정부 정책은 불을 쌓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만약 무상 대학 교육을 받았다면 얼마나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집 계약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큰 문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부동산 격차입니다.
윌레치의 작은 세대 이론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죠. 베이비붐 세대가 다음 세대들보다 가졌던 또 다른 엄청난 이점 말입니다. 단순히 집이 쌀 때 샀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됐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세대였지만 세계는 작았다는 점이죠. 투표권은 막강했는데 경쟁은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의 세계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얘기지만 당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나라들에서 백인 남성이었다면 경쟁은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트레이드 오프가 다시 돌아온 셈이죠. 정말로 모든 면에서 경쟁이 덜했어요. 일자리 경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노동력 풀 자체가 작았으니까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았던 것도 노동 공급을 더욱 줄였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가사 노동은 대부분 집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육아비, 식비, 일반 관리비 같은 가계 지출도 줄일 수 있었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에 낮은 지출이 결합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값을 단 1년치 소득으로 갚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높은 이자율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70년대와 80년대는 이들의 주택 구매 전성기였는데 금리가 상당히 높았죠. 근데 오늘날만큼 큰 차이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1985년 미국의 중위 주택 가격은 82,000달러였습니다. 주위값이라는 건 절반의 집들, 그러니까 첫 주택 구매자들이 보게 될 집들은 이보다 더 저렴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간단하게 82,000달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시 중위 가구 소득으로 조정하면 이 금액은 10만 3,000달러가 됩니다. 이 시기 평균 대출 금리는 약 15%였어요. 연간 이자만 1만 5,000달러 정도 나왔죠. 특정 연도에는 더 올라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차입자들은 최대 15% 정도로 고정했으니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오늘날 중위주택 가격은 43달러이고 평균 금리는 5%를 약간 넘습니다. 연간 이자 지불액은 21,500달러 정도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 중위 소득으로 조정한 수치라서 표면적으로는 꽤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불평하는 건 과장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았으니까 높은 이자 상환액은 의미가 없다고 무시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1985년 인플레이션율은 3.5%였어요. 1980년에 13.5%까지 올라간 적은 있지만 이건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었지 주택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주택 가격은 사실 상당히 완만하게 상승했어요. 비싼 건 다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과 정반대죠. 지금은 집값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지만 7, 8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논리는 완전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베이비붐 세대가 집 사기 쉬웠다고 말하는 게 공정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다른 두 가지 큰 이유로 여전히 유리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높은 금리가 오히려 그들을 도왔어요. 계약금을 모으는데 연 10% 이자를 주는 계좌가 있다면 저축 목표 달성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높은 금리는 또한 집값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막아줬어요. 상환금이 감당 불가능해지니까요. 앞서 본 예시에서 우리는 두 시기의 대출 이자만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원금도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43만 달러 대출의 원금을 표준 30년 기간으로 상환하면 연간 4,300달러가 추가로 듭니다. 총 연간 상환액은 3만 6천 달러에 가깝습니다. 1985년 주택은 원금 상환액이 연간 약 3,000달러였고 총 상환액은 1만 8천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2022년 주택 구매자가 내는 금액의 절반에 불과하죠. 금리는 3배나 높았는데도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상환액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1985년 주택 구매자는 30년이 아니라 5년 안에 집을 완납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제가 주택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까요? 주택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게도 비생산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자산으로서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아무런 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땅 위에 있는 집은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소유주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거나 투자자에게 임대 수입을 만들어주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암호화폐 같은 것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 시장 규모는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비하면 극히 작아요. 작을 뿐만 아니라 무관하기도 하죠.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가 된다면요.
투자한 사람들에겐 훌륭한 일이고 사람들이 현금화해서 뭔가를 사면서 다른 시장에 약간의 파급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누구도 거리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주택 구입 불가능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 전체의 진전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세계 모든 경제는 좋든 싫든 여전히 대규모 경제활동 중심지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일반인들이 도시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런 도시들의 부동산이 너무 비싸지면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소득 중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집세를 내는 데 쓰이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임금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중심지들은 사실상 그곳에 부동산을 소유할 운이 좋은 집주인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셈이죠. 집주인들이 부동산에서 버는 돈은 회사 성장에 재투자되거나 사업을 유지시키는 일반 소비자 지출에 쓰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더 많은 부동산을 사는데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시장 가치가 더 올라가고 생산적 중심지에서 빠져나가 비생산적 자산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의 양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높은 주택 가격은 사회적, 지리적 이동성도 감소시킵니다. 2020년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8세 사이 미국 청년의 52%가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팬데믹 2년과 기록적인 집값 상승 이후에는 이 수치가 더 높아졌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부모가 사는 곳에 묶여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정말 좋은 일자리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 인상분이 혼자 살면서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좋은 직장을 놓치게 되고 기업은 생산성 높은 직원을 놓치게 되죠. 특정 세대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경제 전체에 매우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은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질 거예요. 일본 같은 곳이 명확한 사례인데 그들은 서구와 같은 종류의 주택 문제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문제가 될까요? 너무 침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은 결국 죽고 그들의 부는 자녀나 다른 수혜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한 세대의 부가 집중되는 건 기껏해야 일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작년에 대규모 자산 이전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면서 부를 남기는 과정 말입니다. 그 영상에서 발견한 문제는 상속되는 재산 중 상당 부분이 가족 소유 중소기업의 형태로 넘어온다는 점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소규모 사업체들은 대개 주인이 계속 운영해야 유지되는데 이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은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제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을 잃는 건 큰 피해를 줄 겁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은 상속자들이 이 사업체들을 운영할 기술과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게 팔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마도 자기 자신도 상속받은 돈으로 사업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팔겠죠. 문제는 실제로 이 돈을 받게 될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이미 상당히 나이가 들어 있어요. 종종 커리어 말기에 접어들거나 은퇴를 시작하는 시점이죠. 돈이 그들에게 전달되면 그냥 자기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고 다시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녀들도 또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테고요. 노년층 손에 돈이 모이면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경제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하는 모든 것들 말이죠. 집 사기, 좋은 직장 얻기,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정을 꾸려서 경제를 운영할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일 같은 것들이요. 나이 들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로는 경제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세대 간 부의 불균형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찰스 왕세자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상속세나 부유세 같은 것들이 흔히 제한되는 해결책이에요. 하지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 상황을 만든 거대한 투표 블록 사이에서는 매우 인기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건 이겁니다. 이게 전부 베이비붐 세대 탓일까요? 세대 간 티격태격하는 건 재미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한 세대에게만 돌리는 건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정책이 시행되는 건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누구도 이게 나쁘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경제의 사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인 중국이 훌륭한 발레죠. 그들의 베이비붐 세대는 현지에서 잃어버린 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의 노동 인생을 기능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에서 보냈거든요.
또한 경제가 개방되기 시작한 이후 수십 년간 일어난 급속한 경제 확장으로부터 진정으로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는 여전히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동년배들과 같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지 못했다는 뜻이죠. 경제적 번영은 베이비붐 세대가 누렸던 것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세기 후반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매우 평화로웠어요. 세계는 국제 무역에 개방됐고 화석 연료 형태의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 덕분에 성장이 초고속으로 진행됐죠. 재산을 만들기에 최고의 시기였고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 겁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부유해지면 여기서 말하는 건 수백만 달러 자산가와 억만장자들인데요. 보통 다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대에서 나온 억만장자 무리는 통계 수치를 왜곡해서 실제보다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한 명의 억만장자와 완전히 빈털터리인 999명이 있는 그룹에서 그룹의 평균 구성원은 100만장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은 꽤 나이가 많고 이 사람들은 자기 세대의 부후 통계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중국의 연령대별 억만장자를 살펴보면 일반 대중의 투표가 전통적 의미에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부는 강력한 경제 상황의 시기에서 나온다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단지 공공정책을 자신과 동료들에게 유리하게 굽힐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